예, 반갑습니다.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29명이 숨진 제천화재, 아직도 그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합동조사단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명의 지휘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도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오늘 소방방재신문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서울시립대학교 윤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전문가의 시각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제천 화재에 대한 시각 어떤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윤명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윤명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일단은 이번 제천 화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방청의 국회 답변 그리고 소방합동조사단의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태 수습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의 그 소방청의 스탠스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담당한 책임 기관으로서 잘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유감을 넘어선 그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건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소방 자체 조사만 가지고는 이제 객관성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수사기관 등에 의한 3자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무리가 없는데 여기 이제 뭐 이 여론은 별로 안 좋죠 지금 그죠? 네. 한 가지는 이 대응 특성상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구조기관의 대응 책임이 거론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또한 그 뭐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한 전쟁이 있고 패배한 전장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 하나의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앞으로 현장 대원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활동도 위축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를 기피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무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미국의 9.11 사태 당시에 소방의 운영 책임, 운영 잘못으로 인해서 343명이 사망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네. 별로 또 책임을 인적팀 전혀 묻지 않았고 뉴올리언스 사태 때 주민 1200명이 수몰당했을 때 피마 대응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 인적 책임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소방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나가자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떤 책임의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매우 신중해야 되고 단지 이것이 잘못의 그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서 현장 대응의 사기와 업무 태도에 향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별로 반응이 안 좋다는 것이 아마도 현재 발표나 네. 그 전체 흐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소방 자체 내 현장 대원들은 괜히 막막할 겁니다.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하라는 소리냐.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은 처음에는 제한된 정보 또 충격 이런 속에서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현재까지 들어간 걸 봐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한 여력으로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소방관들이 네.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어떤 그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을 가지고 당장의 개별 책임을 묻고 징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현대적이지 않다. 또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소방청의 이 자세, 네. 자세를
대해서 어떤 일말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역시 그 하나의 부처로 독립을 했고 독립한 부서는 이 자기 내부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잘 아시지만 국민에 대한 답은 정치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서적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이상한 예지만 어의가 왕이 장수를 하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면 자기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 국민 앞에서 슬픔을 함께 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일단 밝히고 예. 단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네, 네. 거기에 따른 후처리를 하는 네. 그런 식의 수순만 유지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국민은 계속해서 119의 편이 되지 않겠나. 예. 또 그게 국민을 위한 또 길로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초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 지휘관 판단이 좀 잘못됐다. 그런 말들이 나왔고 조사단 결과에서도 이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휘관 판단의 문제로 인해서 직위 해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전문가분께서 보실 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네. 일단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이렇게 보는 거 이슈가 되면 상당히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상 그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을 직무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휘관을 한편 보호하고 네. 조직의 직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직위 해제라는 말이 징벌적이라서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잠시 직무 라인에서는 비켜서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전방에서 빼서 일단 후방으로 보내고 네네. 예비 보직을 주었다가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예, 예. 단지 걱정은 뭐냐면 이것이 혹시라도 징벌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 전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복귀도 안 된다면 정말 경험 있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기억 속에 아련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납북됐던 그 60년대 푸에블로 사건 같은 것들이 네. 있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경험 있는 지휘관은 심지어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 하더라도 네. 직을 유지시키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제복직들의 관례입니다. 예. 김신조가 미 이사단 전면 쪽으로 아마 건드리고 들어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미군 부대장이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한 사람을 네. 잃을 수 없다. 또는 이제 그 푸에블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의 대가를 그 자신이 너무 혹독하게 치렀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가 명분을 붙여서 베테랑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집착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직위 해제가 씻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네. 조직의 손실이라든가 또는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무슨 잘못이 이미 있는 것 같이 네. 이런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난달 유가족 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책임을 안 물었으면 좋겠다 이분들께. 그 이유가 이 소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떠오르고요. 네네. 자, 다음번 질문인데요. 그 경찰에서 소방을 지금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네네. 흔하지 않은 일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각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오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네. 아마 제가 방위사업 개통의 비리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를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로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국방부, 군 등은 보안 사안들이 많고 네. 보안 사안들이 많고 이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 충격이 컸었습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물론 모든 조직은 열려 있고 네. 또 그것이 정부의 어떤 일종의 그 업무 감찰로 예. 이어지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데 네. 이것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깝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걱정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경찰 수사까지 가지 말고 감사 정도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감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면 네. 증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끝났을 때 감사원은 처벌 수위 등등에 대해서 일부는 뭐 검찰에 송치한다 하더라도 또 그 부처의 장한테 처벌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잘못돼서 형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같은 제복직인 소방을 상대로 그것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요. 자칫 잘못해서 네. 이것이 또 경찰 나름의 그 성과주의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건드렸다가 이게 노출이 돼서 일반 국민들이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빚어질까봐 굉장히 그 염려가 됩니다. 이 경찰에서 소방을 압수수색하는 일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아주 이래저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국민 대다수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18분의 무선 통신 내역 이게 이제 부재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조사단에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 무선 통신 내역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네. 이번 걸 통해서 제보 아닌 제보를 많이 받는 과정이 예. 있었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그 통신 내역을 쭉 글로 쓴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봤는데 기록이요. 네. 우선은 저는 뭐 군에 있을 때 무선에 대한 경험을 좀 해봤고 평상시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는 좀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8분간의 무선 통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 진짜로 없었구나. 네. 왜 그러냐면 18분을 전후해서 무선 통신이 가능했던 시간대에 무선 통신 내용을 받아 쓴 걸 보면 네. 빈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무선 통신 녹음 내용을 정리할 때 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독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무선 통신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 그게 기계적이든 지형적이든 예.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연소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 전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낮이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또 받는 영향이 있고 그래서 UHF 대역이라는 거는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무리 중계기를 쓴다 하더라도 장거리 무전에 적합한 그런 주파수 전화 방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선 통신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적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 원인은 이제 기계적인지 환경적인지 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건 뭐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서울의 소방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과 이제 흘러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봐오셨던 오랜 세월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선 통신 내역이 부재한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이게? 무선 통신 내역이 부재한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테면 특히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음영 지역 이외에 무선 단절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무선 기기가 통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학적으로 보면 통하는 게 신기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하고 경기는 이제 다행히 네. 이 주파수 대역이 휴대폰과 비슷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처리 장치가 있어서 비교적 신호를 잘 골라주고 예. 또 채널이 여러 개 있어서 원하는 상대방을 지정해서 통화할 수 있는 소방 전용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TRS 시스템을 씁니다. 이 TRS 시스템은 발달된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기존의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지하실에 내려가면
모든 무선 통신을 보조하기 위한 안테나나 네. 케이블 시설들이 다 과거 무전기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TRS가 안 돼요, 도달이 전혀. 그리고 UHF 대역의 무전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면 그럭저럭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 이외에는 TRS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TRS는 휴대폰 같은 거니까 광역적으로 서로 뭐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네. 의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UHF라는 거는 살짝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워키토키와 비슷한 개념이어서 이걸 이어나간다 그럴 때는 아무리 증폭과 여과를 반복한다 해도 네. 그 명료도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선은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고 예. 또 무선 상황은 문자라든가 또는 이 TRS 무선이라든가 네. UHF라든가 여하의 방법을 써서라도 현장에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천안함 사고 때도 군에서 일부는 휴대폰 이용해서 상부 보고했다고 하는 것이 신뢰도가 일반 무선 통신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천 화재에서도 이 휴대폰을 이 상황실로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통보를 받아서 이게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지휘 통신하는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사실 아, 있을 수 있어요. 흔한 일인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쓰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TRS망이나 별도의 재난망 같이 고신뢰성의 망이 없는 경우에는 네. 휴대폰을 써야 돼요. 그런데 휴대폰의 문제점은 사고 지역에 통화가 폭주하게 되면 휴대폰도 이제 회선 한계 때문에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휴대폰은 또 문제가 뭐냐면 무선 통신 내용은 상황실에서 다 녹음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휴대폰 통화는 이 규정상 일단 규정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 근거가 남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비상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되 네. 그런 경우에는 상황실 휴대폰의 경우에는 녹음 장치를 걸어놓는다든가 해서 예.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해줘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